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왜 이제 변동성을 예측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 테스트넷 토파즈가 이틀 만에 2만 검증 노드에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직 테스트 단계이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경쟁 의도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계적 헤지 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자산운용사가 당국 승인 아래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1억 달러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죠. 두나무의 업비트가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반감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비트코인인데요. 이제 5월에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옵니다. 계속 반감기를 올해 초부터 계속 말해왔던 건데 이제 드디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없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 와중에 이제 한 또 유명한 분석가가 나와서 한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의 기술적 분석 도구인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술적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창시자인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스퀴즈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전망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이 상하단이 좁아지는 이 스퀴즈 구간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자주 목격되는 기술적 패턴으로 밴드의 확산 방향에 따라 단기 상승, 하락 추세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의 스프레드는 이 895달러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1월 6일 636달러 이후 최저치에 지금 도달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2주간 대체적으로 6,450 그리고 7,450달러 범위에 머물렀으나 지난 16일 이후 그 범위가 7,000에서 7,300달러로 더 좁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미디어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3개월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조만간 큰 가격 변동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이제 최저로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에도 이제 스퀴즈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많이 좁혀진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변동성이 좁혀지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동성이 또 확대될 시기는 또 크게 확대가 되는 성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극도로 적어지는 이 상황이 이제 끝나면 그 변동성이 곧 아주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전망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이제 전문가들은 이 반감기 기대감에 낙관적인 전망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나다의 귀금속 거래 및 시세 제공업체 키코의 선임 애널리스트 짐 와이코프는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경우 보통은 수렴 부분에 큰 변동이 발생하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일봉 차트 내 상승 추세에 있고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인 조시 올스제비츠 같은 경우도 최근 분기에 한번 있는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신 트윗을 통해서 비트스탬프 일봉 차트를 첨부하면서 비트코인이 5주 만에 처음으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는 이 디지털 자산 매니저 이 찰스 에드워드의 지표를 인용해서 반감기를 25일 앞둔 현재 비트코인 거래 시세가 채굴 비용을 밑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16년이다. 이후 18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2700%가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장기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세들이 이 시장에서 이제 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이 변수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하게 강세를 예측하고 과거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만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는 아직 이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태가 아주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같이 바라보면 지금 6,864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또 살짝 내려온 패턴인데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거기로 회복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강한 흐름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횡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횡보 장세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제 깨지게 될 텐데 이 방향이 위쪽이 될지 아래쪽이 될지도 아직까지는 이제 애매하지만 뭐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반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같이 살펴보자면 지금 모이셰브유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7,000달러 선을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지선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7,000달러 선이 살짝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의미가 살짝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웨슬라드 같은 이제 바라보는 과정은 지금 6,862달러 선에 이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딱 그 선에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살짝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웨슬라드는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6,862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만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엔 8,149달러 8,200달러 선 정도의 저항을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맞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5,678달러 선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TJ11이 지금 바라보는 분석은 이 웨지형인데요. 이 베어리쉬 웨지형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어리쉬 웨지형이 단기적으로 이제 두 번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베어리쉬 웨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깨지면서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외지형이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오고, 지금도 외지형이 두 번째 이제 출현을 했다라고 보면서 추가적인 조정세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4,000달러대까지도 지금 조정세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테스트넷 토파즈가 이틀 만에 2만 검증 노드에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이더리움의 2.0 테스트넷의 유효성 검사 노드가 2만에 이르렀으며, 이는 18일 첫 번째 블록이 성공적으로 채굴된 이후 단 이틀 만의 성과이라고 합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에는 18,491개의 활성 유효성 검사 노드가 존재하며 당장 추가된 숫자는 1,136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 토파즈 테스트넷은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팀 프리스매틱 랩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출시 5일 만에 이제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토파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크 증명 프로토콜 구현에 대한 테스트로 포스 모델에 따라 이더리움을 스테이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토파즈 테스트넷은 이더리움 2.0 초기 출시를 위한 메인넷 구성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 노드에 참여하려면 최소 32이더를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탈릭 부테레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스트넷은 메커니즘을 테스트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2.0의 메인넷은 이제 7월에 공개될 예정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롤아웃은 6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는 정밀 검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변화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이 곧 출시를 이제 앞두고 테스트넷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 포스 시스템으로 이제 포스 모델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2.0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감을 계속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영 디지털 화폐 관련 사진이 유출되면서 이 인민은행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 수주, 송간신구, 청두, 그리고 동계올림픽 예정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디지털 위안화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식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민은행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했고, 일반 기관의 운영이나 기존 위안화 발행, 유통 시스템, 기타 금융시장 등 테스트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은 디지털 화폐 과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100% 담보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에 따라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기타 은행 및 운영기관으로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 대중으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시스템하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으로, 시중은행에서 다시 일반 대중으로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요. 이 화폐 시스템이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100% 담보 준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뭔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무분별하게 이제 그 발행되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 디지털 위안화는 이중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신호가 약해서 온라인 금융 결제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아도 이 디지털 위안화를 지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술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스마트폰끼리 서로 그냥 개인과 개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이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TCP 월렛이 설치된 모바일 장치 2개를 접속시키면 송금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 은행 계좌 등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국가 신용을 통해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내재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지 매체인 차이나 스타마켓에 따르면 이 디지털 위안화의 첫 활용 사례는 공무원 교통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수저우 상청구 행정기관은 직원들에게 이달 안으로 디지털 월렛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달 교통비 보조금의 50%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 공무원들부터 이제 먼저 쓰게 만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활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고, 이런 확산이 정말 이제 빠르게 될 가능성들도 보입니다. 궁금해서라도 한번 써보긴 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자,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공개, 이더리움과 경쟁 의도 없다 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을 출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백서를 통해 출시 계획 중인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블록체인이 분산 앱을 위한 고성능 베이스 레이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BSC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로 기존의 바이낸스 체인과 병용이 된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으로 적용하고 빠른 거래 승인 시간과 강력한 온체인 거버넌스를 조합해 신속한 거래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이 BSC의 합의 메커니즘은 EOS의 위임 지분 증명과 이 권한 증명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이 퍼오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이 BSC가 고성능 레이어뿐만 아니라 강화된 확장성을 통해서 신속하고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대변인은 이더리움은 확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래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거래 수수료가 치솟거나 거래 승인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BSC가 이더리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였었죠. 실제적으로 확장성이 계속 이제 벽에 부딪히는 양상이 있었는데, 이제 포우 방식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한이 있었고, 실제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이제 높아지는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2.0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이더리움 1.0을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게 더 우월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제 BSC가 오리지널 월드 컴퓨터인 이더리움과 경쟁하기 위한 블록체인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래소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생성됐으며 지난해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BSC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일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BSC가 이더리움과 완전히 호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서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가 더 발전된 디앱과 커뮤니티를 가진 생태계와 직접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같이 붙어가겠다는 거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이 그만큼 이제 생태계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암호화폐로서는 대장격이니까 이더리움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죠. 바이낸스가 뭐 아무리 좋은 걸 지금 만들어놨다고 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고, 이더리움과 같이 이제 호환되는 연결 통로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호환이 되게 만들어서 이더리움 기반 DApp과 이더리움 생태계 요소들, 개발 도구들이 대부분 이제 BSC에서도 작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인프라를 이제 같이 쓰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적인 헤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산하 퀀트 펀드인 메달리온 펀드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로부터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수학자 출신인 이 짐 사이먼이 세운 퀀트 펀드입니다. 수학 모델에 근거한 모델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 월가 최고의 펀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대표 펀드인 메달리온 펀드는 지난 198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평균 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증시 변동성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메달리온 펀드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데, 이 메달리온 펀드는 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24%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이 500 지수는 11.4%가 떨어졌고, 헤지펀드 업계 수익률도 5.9%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나온 24%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현재 메달리온 펀드가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만 메달리온 펀드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진출 가능성은 제도권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의 자산 운용 규모는 이 1,300억 달러로 하나로는 이 158조 6,6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개장 당시에 538건의 거래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6천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도 늘어서 3월 대비 7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물 시장에 많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제 거대한 펀드도 관심을 갖고 진출한다라는 건 비트코인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더 크게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선물 시장이 더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고, 근데 실물인 이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 면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선물 쪽으로만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변동성은 커지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장담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홍콩 자산운용사 당국 승인 아래에서 암호화폐 펀드 출범 1억 달러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콩의 자산운용사도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암호화폐 펀드를 홍콩 최초로 출범을 시켰다고 합니다. 홍콩 운용사인 벤처 스마트 아시아의 블록체인 계열사 아라노 캐피털은 이달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했고요. 아라노 캐피털이 내놓은 암호화폐 펀드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는 상품이고, 암호화폐 펀드를 준비한 지 1년 만에 증권 선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규제 준수를 염두에 뒀다고 업체는 설명을 했고요. 지금 아라노 캐피털은 출범 첫 해에 운용자산 1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두 번째 펀드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들,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지금 아바네시 아킬라 아라노 투자 책임자는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전문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펀드를 출범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대중화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허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기업 디지넥스는 지난해 6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거래자산 지칭 용어 바꾼 두나무, 업비트는 암호화폐 아닌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지금 업비트가 서비스하는 이 두나무는, 업비트를 서비스하는 이제 두나무에서 이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금 특정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 눈에 띄는 변화가 용어와 역할의 정의였습니다. 이 특검법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와 같은 관련 사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증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지금 이제 이 법 안에서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나 이런 용어들이 아니고요. 근데 이 용어가 참 애매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나무 관계자는 이 가상자산은 이 버추얼 에셋을 직역한 것으로 한국어의 가상이 지닌 의미를 고려할 때 특검법에서 규정한 바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은 본래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컴퓨터에 의해 실제 물체나 활동을 재현하는 것 등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가상이라고 표현하면 자칫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이제 서비스용어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특성상 이 암호화라는 어감 자체가 이 기술 중심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어감 자체가 또 딱딱하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암호화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두나무에서도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거래자산의 유형을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름을 디지털 자산을 서비스 용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직관적이면서도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이 법에서도 정의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판단 아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해 보이긴 해요. 발음하기도 편하고 실제적으로 오해 소지도 좀 덜한 느낌이죠. 가상이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용어 하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